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2일 수요일부터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새로운 작품이죠. 김정훈의 남자의 물건 들려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삶에 주목을 했는데요. 불안하고 갑갑한 대한민국 남자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도발적인 제목인 남자의 물건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위한 상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김정훈의 남자의 물건, 수요일 낭독 발췌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왜 남자의 물건인가? 인생에서 피크는 만드는 거 아니요. 지난 가을 함께 식사하던 중에 이어령 선생이 하신 이야기다. 흥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나를 무척 불안하게 보셨던 것 같다. 피크를 만들면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요. 피크가 눈에 보이는 듯하면 산을 바로 바꿔 타야 해. 이어령 선생은 중요한 이야기 끝에는 항상 이런 충청도 사투리를 쓰신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 했다. 그런데 그 후 피크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나는 거다.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피크는 뭔가 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다 때려치우고 한 1년 쉬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난 결정을 아주 빠르고 과감하게 한다. 아주 소심하지만 결정 하나 잘 내리는 걸로 이제까지 버텼다. 그렇지 않아도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을 자꾸 쥐어짠다는 느낌에 너무 괴로웠다.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생각이 샘물처럼 차고 넘쳐야 글 쓰는 게 재미있는 거다. 이어령 선생이 명예학장으로 계시는 나라 현립대학교에 추천장을 써주셨다. 아주 조용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지난 2012년 1월 초부터 나라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정말 너무 조용하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주 미칠 지경이다.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 환장할 지경이다. 어떤 날은 쓸쓸함에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또 구른다. 자전거를 샀다. 앞에는 장바구니가 달린 전형적인 일본 아줌마 아저씨가 타는 자전거다. 아침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나라 현립 도서관에 출근한다. 아름다운 개울이 흐르는 논길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 너무 낭만적이다. 고국의 나를 아는 여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할까 하는 아주 유치한 생각도 매번 한다. 수컷들은 죄다 그렇다. 그래서 아령을 들 때 거울 보면서 온갖 엄숙한 표정을 짓는 거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집에 돌아오면 차가운 방바닥만이 날 기다린다. 온돌이 없는 일본은 너무 발이 시리다. 저녁 내내 혼자 앉아 음악만 듣는다. 바흐가 다시 좋아졌다. 바쁠 때는 바흐가 전혀 안 들린다. 이렇게 마음이 처연해야만 바흐가 들린다. 바흐의 사냥 칸타타에 나오는 양떼는 평화스럽게 풀을 뜯고를 듣다 보면 정말 구름 위에서 디비져 자는 아련한 기분이다. 특히 피아노로 편곡된 것을 듣다 보면 영혼이 찡하는 느낌의 눈물이 날 정도다. 가끔은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뭔지 기억해야 한다.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막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바흐의 아리오소도 환상적이다. 챔발로 연주도 좋고 오보의 연주도 기가 막히다. 그러나 내겐 첼로 연주가 최고다. 이 곡을 들을 때면 꼭 여자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난 그 여인의 첼로가 된다. 음악에 몰두해서 황홀한 표정으로 연주하는 여자 첼리스트는
시종일관 나를 꼭 껴안고 있다. 한 손으로는 활로 나를 아주 부드럽게 더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톱으로 쉴 새 없이 나를 찌르고 누르며 흔든다. 세상에 이렇게 흥분되는 상상은 없다. 아, 고작 혼자 한 달 지내고 이렇게 맛이 간 거다. 다행히 외로우면 글이 참 잘 써진다. 너무 외로운데 누구에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 원고지에 끝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쥐어짜내야 했던 글이 그냥 술술 나온다. 그래서 이곳에 혼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거다. 덕분에 남자의 물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실 남자의 물건에 대한 구상을 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다들 정치나 경제 불평등이 근본 문제라고 한다. 신문과 방송에는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정치 경제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왜 다들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왜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걸까? 나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다. 존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존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은 적을 분명히 하면 쉽게 해결된다. 적에 대한 적개심, 분노를 통해 내 존재를 아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이다. 불안한 정치 세력은 적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꾸 적을 만들어야 내 불안함이 사라진다. 또 다른 존재 확인의 방식이 있다. 이야기다. 내 존재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된다. 사실 문명사에서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비트겐슈타인 이후의 이야기다. 이를 일컬어 내러티브 전환이라고 한다. 인간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가능했다는 거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보고 축구를 보는 것도 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아침마다 신문을 들추며 이런 소리를 내고 뉴스를 보며 주먹을 불끈불끈 하는 이유도 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기 이야기가 풍요로워야 행복한 존재다. 할 이야기가 많아야 불안하지 않다. 한국 남자들의 존재 불안은 할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정치인 욕하기가 전부다. 사회적 지위가 그럴듯할 때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그 이야기도 끝이다. 남자가 나이 들수록 불안하고 힘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도무지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의 물건이다. 자기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다. 물건 이야기를 하자면 꼭 상품 자본주의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식이 어쩌고 한다. 아, 그런 낡은 유성기는 이제 좀 그만 틀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자는 거다. 물건을 통해 매개된 존재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세상의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들이받는다. 아들을 팼다.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때린 손은 더 아프다. 야단쳤다든가 혼낸 것이 아니다. 팼다. 아버지로서, 아니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형편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고3인 아들의 일상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내가 무척 흥분했던 모양이다. 내가 때릴 듯 손을 치켜들자 아들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키는 물론 몸집이 나보다 훨씬 큰 아들에게 내가 힘으로 당할 수는 없었다. 정말 꼼짝하기 어려웠다.
당황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슬그머니 손을 놓는다. 그 상황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인 내 체면을 지켜준 것이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수컷으로서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없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이미 졌다. 아들도 알고 나도 안다. 나보다 조금 앞서 비슷한 경험을 한 내 친구 귀연이는 열받은 나머지 아들에게 계급장 떼고 붙자 이렇게 했단다. 느닷없이 웬 계급장?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자기만 팼단다. 지금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귀연이는 너무 쪽팔려 한다. 이 맥락에서는 쪽팔리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한참이 지난 지금도 나는 너무 괴롭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낸다. 내게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온다. 젠장, 승자의 여유다. 드디어 올게 온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를 들이받게 되어 있다. 나처럼 평범한 아버지를 들이받는데도 내 아들은 18년이 걸렸다. 뛰어난 아버지를 둔 아들은 더욱 힘들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그늘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이트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갈등인 부자 문제를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여자인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나 힘센 아버지를 당할 재간이 없다. 아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아버지 밑에서 죽은 듯 지내든가 아니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차지하든가다. 아버지는 기존 질서에 대한 상징이다. 아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기존 질서를 부정해야 한다. 아버지를 죽이는 상징적 살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리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아들은 거세의 불안에 시달린다. 두려운 아들은 아버지의 가치와 도덕을 그대로 승계한다. 아버지의 세계를 이어받지만 아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은 없다. 자신의 세계를 열어가려면 아들은 어떤 방식이든 아버지를 치받아야 한다. 문명사적 딜레마다.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은 대부분 아버지가 없다. 그들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다.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라기도 한다. 심한 경우 알을 깨고 태어나거나 우물가에서 주워온다. 나는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나와 갈등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이런 식이라면 난 너무 괴롭다. 요즘 차범근 차두리 부자를 보면서 프로이트식 갈등 이론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군대에서 보름달 빵과 배지밀 내기 축구 시합을 한 이후 공을 발로 차본 기억이 없다. 이 맥락에서 군대 축구 이야기는 꼭 한번 해야 한다. 군대에서 난 참 훌륭한 축구 선수였다.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만 꼭 출전했다. 그것도 끝나기 10분 전에 출전한다. 그만큼 난 중요한 선수였다. 운동장에 들어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주 간단명료했다. 상대편 선수 중에 공을 잘 차는 고참의 종아리를 느닷없이 걷어차는 거다. 그것도 있는 힘껏 군화로 걷어차는 거다. 군화발에 차이면 그냥 몇 미터는 튕겨져 나가 뒹굴게 되어 있다. 고통스러워하던 고참은 일어나자마자 날 죽어라 팬다. 내가 맞고 있으면 우리 팀 고참들이 때로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와 상대편 고참을 팬다. 상대편 고참들도 때로 들어온다. 이렇게 패싸움이 나서 내기 축구 시합을 파토시키는 게 내 임무였다. 그러니 내가 어찌 축구를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아들 차두리의 경기 장면을 해설하는 아버지 차범근의 이야기는 넋을 놓고 들었다. 월드컵 기간 내내 차두리 아빠 차범근 감독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아들을 가진 사내들은 모두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고 싶어한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축구공이다.
그들에겐들 어찌 갈등이 없었을까? 그러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공유하는 부자에겐 갈등의 내용도 그 해결 방식도 다른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나는 아들이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곤 함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만 인정해야 한다. 자업자득이다. 한국 남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 살다 보면 그런 인간 꼭 있다. 도무지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한 이야기 하고 또 해도 매번 같은 자리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터질 것 같다. 특히 나 같은 교수들이 더 그렇다.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할 뿐 남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직업에는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 있다. 강력반 형사를 경찰서 바깥에서 만나면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매일같이 강력범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렇다. 표정이 밝은 의사들은 별로 없다. 매일같이 찌푸린 얼굴의 환자들만 대하다 보니 그렇다. 의사소통 장애는 교수의 직업병이다. 나름 알량한 교수인 나에 대한 내 가족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매번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양 100마리를 끌고 가는 것보다 교수 3명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게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교수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지고 남의 말귀는 못 알아듣는다. 이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의 원인은 단순하다. 의미 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해하는 사랑의 의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같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관한 암묵적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관계가 삐걱대는 이유는 서로 이해하는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에로티시즘 혹은 섹슈얼리티가 사랑의 의미에서 빠져나가는 중년 부부에게 의사소통 장애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결혼 25년 차인 내게 사랑은 아침 식사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못 얻어먹으면 더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내 아내에게 사랑은 배려다.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배려가 사랑의 기준이다. 아침 식사와 배려의 의미론적인 구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매번 힘들다.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공유되는 것일까? 동일한 정서적인 경험을 통해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 논리적 의미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동일한 정서적인 경험이다. 엄마의 품 안에서 아기는 엄마와 똑같은 정서적 경험을 한다. 아기가 놀라면 엄마도 같이 놀라고 아기가 기뻐하면 엄마도 함께 기뻐한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정서적 경험을 한다는 이 정서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의미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연인들이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라도 과장된 정서 공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함께 구성하려는 것이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일수록 이런 정서 공유의 경험이 드라마틱하다. 그래서 젊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애를 한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이다. 결혼이 일상이 되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이 밋밋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변한다. 정서 공유의 경험이 가능해지려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야 한다. 말귀 못 알아듣는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도대체 뭘 느끼는지 알아야 타인과 정서를 공유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자신의 내면에 무지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문제는 판단력 상실이다. 인지 능력은 멀쩡하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된다. 돌아보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집에서 아침밥 못 얻어먹고 토마토 케첩만 가득한 달걀 토스트를 들고 길거리에 서 있는 그 싸한 기분부터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손님에 대한 아무 배려 없이 펄펄 끓는 물을 부어서 만든 싸구려 원두 커피에 혓바닥을 댈 때의 그 분노가 처절해질 때쯤 아내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내 내면의 느낌에 대한 형용사가 다양해져야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게 된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는 기껏해야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 몇 개가 전부인 그 상태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다. 김정훈의 남자의 물건, 이어서 목요일 낭독 발췌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어령의 책상.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를 만나 이야기가 길어질 때면 외롭다는 이야기를 꼭 한 번씩은 했던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거요. 얘의 그 충청도 어투였다.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정서적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의 어투는 아주 진한 충청도 사투리로 변한다. 외롭다고 할 때 특히 그랬다. 생명이 있는 것은 유한한 거요. 유한한 것은 모두 슬픈 거요. 언제 외로우세요? 해놓고 보니 참 어설픈 질문이다. 인생이 원래 외로운 거라는데 언제 외롭냐고 묻는다. 그래도 그는 바로 대답한다. discommunication, miscommunication이 아니고 discommunication이다. miscommunication은 소통의 의지는 있으나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다. 그러나 discommunication은 다르다. 소통의 의지 자체가 아예 없거나 화제의 의도가 애초부터 왜곡되는 현상이다. 아, 나는 도무지 남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했다. 너무 외롭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바로 서재로 올라가 책상에 앉는다. 함께 창조학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외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식사 시간마다 사람들을 만나 창조학교의 의미를 쉬지 않고 설명했다. 돈 받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그저 더 늙기 전에 한국 사회의 창조의 밑거름은 꼭 뿌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혼자서 현실화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 김 교수,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매번 이렇게 힘이 드네. 다시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가 메일을 보낸 시간은 새벽 3시였다. 이렇게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동시에 자주 상처받고 우울해한다. 이어령은 외롭다. 그에게 책상은 위안이다. 이어령은 자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섬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매번 그는 미꾸라지 참새 이야기를 한다.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몰려다니며 참새 알 꺼내고 미꾸라지 잡던 모습이 엄청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는 멀리 언덕에 앉아 제잘되는 또래의 아이들을 바라봤다. 못 견디겠다 싶으면 혼자 굴렁쇠를 굴리며 들판을 내달렸다.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던 그 소녀는 88 올림픽 개막식 때 정적 가운데 홀로 나와 굴렁쇠를 굴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린다. 그 굴렁쇠 소녀는 바로 수십 년 전 이여령의 모습이었다. 80에 가까운 그는 여전히 혼자 논다. 책상은 외로운 그의 놀이터다. 신영복의 벼루. 미래가 없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할 수 없을 때 그 좌절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난 그를 만나기 전부터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고통을 버텨낼 수 있었는가를 묻고 싶었다. 보통의 경우 신앙의 힘으로 혹은 이념에 대한 헌신으로 사람들은 그 좌절을 견뎌낸다. 무기수 신영복에게는 신앙도 이념도 아닌 듯했다. 신영복의 대표적인 저서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어보면 무기수 신영복은 그렇게 맑은 사람일 수가 없다. 어머님, 아버님, 형수님, 개수님, 조카에게로 이어지는 짧은 편지들이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라기에는 너무 정갈하다. 세상을 보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 끝없는 감동을 받게 된다. 사형 언도를 받고 무기수로 20년을 복역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다. 득도의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야 감옥에 앉아서 어찌 그리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을 마주하고 앉자마자 물었다. 도대체 그 내면의 분노와 좌절은 어딜 가고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생각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거 잘 되었네요. 이런 기회에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다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통해 저를 알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그 책은 가족에게 보낸 옥중 서간집이죠. 결과적으로 그 편지의 최종 수신자가 가족, 그러니까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한테 괴로운 이야기, 뭐 그런 걸 쓴다는 게 이렇게 감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효막심한데 그래서 가능하면 반듯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게 1차적인 거고 또 하나는 그 편지가 교도소 당국의 검열을 반드시 거치니까 검열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고집도 있고 그래서 자기 검열을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주 불만도 없고 분노도 별로 없고 아주 반듯한 대단히 사색적인 그런 글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인상을 주죠.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토록 좋은 글들만 썼던 거였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생각들이 가능한 것일까? 도대체 그 수많은 편지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 자기 절제는 어떻게 가능했고 그 생각의 조각들을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었을까? 실제 그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그대로 모은 영인본을 보면 그의 모든 편지 한 장 한 장에 글씨 하나 틀린 게 없다. 마치 수십 번 연습한 후에 쓴 것처럼 글씨 모양도 똑바르다. 너무 예쁘게 썼다. 모든 편지가 하나의 서화 작품이다. 실제 편지 사이사이로 직접 그린 그림도 많이 있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연애 편지처럼 예쁘다. 아, 그건 한 달 내내 모두 다 수정해서 거의 원고를 암기한 수준에서 쓰는 거니까. 그땐 또 20대, 30대 초반이니까 머리도 좋아서 다 암기하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쓰자. 다음 달에는 무엇에 대해 쓰자 하고 한 달 내내 생각을 쭉 정리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생각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어디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강물같이 흘러갈 것 같아서 전혀 지필이 허용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서간에 다 쓴 거죠. 신영복에겐 편지 쓰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물건도 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벼루다.
차범근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축구와 별로 관계없다. 차범근을 인터뷰하러 한남동에 있는 그의 차범근 축구교실을 찾아갔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그의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정말 차범근스러운 물건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귀한 물건은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한 계란 받침대였다. 독일 아침 식사에 필수로 나오는 삶은 계란을 올려놓는 받침대다. 독일 사람들은 노른자만 살짝 익힌 삶은 계란을 이 받침대에 올려놓고 나이프로 계란의 3분의 1 되는 부분을 톡 때려 잘라낸다. 이때 깔끔하게 잘라내는 것도 실력이다. 유학생들끼리는 그 계란 자르는 솜씨로 서로의 유학 경력을 짐작하곤 한다. 그리고 소금을 조금씩 뿌려가며 작은 스푼으로 계란 속을 떠먹는다. 정말 감칠나는 특별한 맛이다. 사실 독일 음식은 참 먹을 게 없다. 다들 이야기하듯 소시지와 감자가 전부다. 그러나 아침 식사는 다르다. 독일의 아침 식사는 정말 맛도 최고고 건강에도 최고다. 독일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한다. 일단 브레첸이라는 작은 빵이 아주 고소하다. 프랑스의 바게트 빵과 비슷한 맛이지만 크기는 주먹만 하고 마을마다 그 맛이 각기 다르다. 이 빵을 옆에서 반으로 잘라 치즈나 햄 조각 같은 것들을 위에 얹어 먹는다. 마지막에는 꿀이나 잼과 같은 단 것들을 발라 먹는다. 사람마다 창조력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맛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 조합을 개발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건강에도 아주 좋은 독일 특유의 시커먼 빵도 그 특별한 맛을 한번 알게 되면 바로 중독된다.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아주 섭섭해진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할 때 삶은 계란을 스푼으로 떠먹는 것은 필수 코스다. 차범근은 바로 이 계란 받침대, 독일어로는 아이어베커, 계란 받침대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에게는 축구공이 가장 중요한 물건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축구 인생을 동반한 가족이 차범근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차범근은 바로 이 계란 받침대를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한 독일에서의 소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차범근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었다. 최연소 국가대표 선정도 아니었다. 2번에 걸친 UEFA 우승컵도 아니었다. 유럽에서 UEFA 우승은 월드컵 우승에 맞먹는 엄청난 일이다. 한 선수가 2번이나 그 우승컵을 들었다는 것은 월드컵을 2번 우승한 것과 마찬가지의 영광이다. 실제로 한 선수가 각기 다른 팀에 소속되어 UEFA컵을 2번 우승한 것은 차범근이 유일하다. 차범근은 그 우승에 매번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수였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조차 차범근의 가장 행복한 순간 순위에서는 뒤로 밀린다. 차범근 인생의 절정은 독일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아침 식사였다. 독일의 빵집은 새벽 3시 반부터 열기 시작한다. 출근이 이른 이들은 5시까지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이들은 대개 오후 3시쯤 퇴근하고 저녁 8시쯤 잠자리에 든다. 그래서 독일에서 저녁에 집으로 전화하는 것은 큰 신뢰다. 물론 우리처럼 9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5시쯤 퇴근해서 늦게 취침하는 직종도 있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이원화하니 출퇴근 시간이 분산돼서 한국과 같은 러시아어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른 새벽 독일의 동네 골목마다 불을 켠 빵집에는 남편들이 뛰어와 줄을 서서 몇 봉지씩 빵을 사가는 풍경이 아름답다. 아내들은 아이들을 깨우고 부엌에서 남편의 빵을 기다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오가는 독일 아침 풍경이 차범근에겐 너무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빵 사오고 계란 삶고 아침 식사는 독일에서 선수 생활하면서도 내 담당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 가서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빵 사러 가죠.
그동안에 애기 엄마가 애들 깨워놓으면 내가 계란을 팔팔 끓는 물에 딱 3분 스톱워치로 재서 삶고 꺼내면 속이 노릿하게 적당하게 익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죠. 그걸 먹고 나면 아이들 또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난 운동하러 가죠.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겨울이면 아침에 빵집에 딱 기다렸다가 그 따뜻한 빵을 품에다 안고 그랬던 기억. 이 물건만 보면 그런 행복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워낙 인상이 좋은 차범근이다. 물론 이회택 선수 이후 차범근 선수는 미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한 표정은 세월과 더불어 미남 추남의 기준을 넘어서는 얼굴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계란 받침대를 들고 이야기하는 그의 표정은 바라보는 나조차 따라서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된다.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고 하는 거다. 차범근 자신은 독일 전통의 그 까만 보리빵을 꼭 먹는다고 한다. 찰지고 고소한 그 빵 위에 꿀을 얹어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정말 입맛까지 다신다. 아침 식사 장면을 설명하는 그의 이야기는 월드컵 축구 해설하는 것보다 더 리얼하다. 독일 유학 생활을 오래 한 나에게도 독일의 아침 식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아침 식사와 관련한 내 리추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책에 썼다. 그런데 차범근도 나와 똑같은 기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계란 받침대를 쓰다듬으면서 그 행복을 반추해서 추억했다. 간절한 그리움이 읽힌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꼭 그렇게 프리슈틱을 먹어야 돼요.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그게 그립고 또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온 가족이 막 재밌게 하루 이야기하고 옛날 한국에서는 밥상에서 말 많이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웃고 아이들은 서로 자기 이야기 들어달라고 하고 또 아이들 나이가 꼭 그럴 때였어요. 정신없이 아이들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한테 그 소중한 시간들이 떠오르고 그게 독일이 가져다 준 우리한테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요. 세계적인 스타, 국가대표 감독, 프로축구 감독, 축구 해설위원 등 정말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차범근이지만 행복이란 바로 가족과 함께했던 그 아침 식사였다는 이야기다. 계란 받침대는 바로 그 행복의 증거물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니 본인은 본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 바빠져 그 소중한 아침 식사가 사라졌다.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쁜 일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죄다 그 행복한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를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차범근은 몹시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고 있다지만 정작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을 희생하며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다. 도대체 왜들 그럴까? 차두리는 이 맥락에서 뜬금없이 또 그럴 거다. 간 때문이라고. 김정훈의 남자의 물건, 금요일 낭독 발췌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안성기의 스케치북. 1987년 봄, 나는 어렵게 복학한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다. 매일같이 시내 하늘은 최루탄의 매운 연기로 뒤덮였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영화 제목이 나붙었다. 기쁜 우리 젊은 날이었다. 이런 젠장, 우리 젊은 날이 기쁘단다.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가방을 풀어놓고 이내 교문 쪽에 몰려가 내 또래 정경들에게 돌을 던져야 했다. 밤이면 술집에 모여 분노와 좌절의 노래만 불렀다. 연애는 무슨 얼어 죽을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동지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모두의 미래는 암울했다. 이 한심한 우리의 젊은 날을 도대체 누가 기쁘다고 한단 말인가. 배우 안성기를 인터뷰하기로 한 후 내가 바로 기억해낸 그의 영화는 기쁜 우리 젊은 날이었다. 새벽부터 서클룹의 여학생을 불러내 조조 할인으로 본 그 영화에서 황신혜는 눈부셨고 안성기는 바보처럼 슬펐다. 영화를 보며 나는 촌스럽게 울고 또 울었다. 사랑을 노래하기엔 너무 황폐한 내 젊은 날에 대한 슬픔이었다. 이 영화를 기억하면 항상 토셀리의 세레나데를 흥얼거리게 된다. 사랑의 노래 들려온다. 옛날을 말하는가. 기쁜 우리 젊은 날. 가사의 처음과 끝이 멜로디보다 아름답다. 그 중간 가사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번 경음악이다. 영화에서 안성기는 정말 어렵게 황신혜와 결혼한다. 함께 떠난 신혼여행의 첫날 밤. 안성기는 목욕 후 다시 와이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양복까지 다 차려입고 목욕탕에서 나온다. 그의 발 아래로는 물기가 흐른다. 침대에서 예쁜 잠옷을 입고 기다리던 황신혜는 부끄러워하며 웃는다. 지금도 내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당시 최루탄이 자욱하던 교정도, 단성사 입구에서 만난 서클 후배 여학생도, 술집에서 목 놓아 부르던 자유와 민주도 이제는 모두 내 기쁜 젊은 날이다. 만다라, 깊고 푸른 밤과 같은 안성기의 영화도 내 기쁜 젊은 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호스티스 영화가 주류였던 시대에 그가 주연한 영화는 특별한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성과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삶의 또 다른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안성기는 혼자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림을 그린다. 안성기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에겐 아주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신음소리가 참 많다. 아, 끙 등등 절제된 표현만을 사용하려다 보니 그런 것이다. 내가 거친 용어로 질문하면 그는 이내 표준어로 번역해서 대답한다. 예를 들어 내가 열나 힘들지요 하면 그는 아주 많이 힘들지 하는 식이다. 자주 맥 빠진다. 내 이야기에 강하게 부정하는 경우도 없다.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거참 그러네. 그렇게 보면 또 그래. 하는 식이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아니지, 그게 아니지 해야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진다. 이런 종류의 인터뷰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그는 시종, 겸양의 표현만 한다. 내가 영어 문법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워했던 바로 그 겸양의 표현을 그는 매번 사용한다. 그만큼 그는 매사가 진지하고 조심스럽다. 가까운 여배우들이 문자를 보내와도 정해진 상투적인 문구로 일관한다. 나름 반갑고 친한 표현을 하고 싶어도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독한 결벽증이다. 이토록 완벽주의자인 안성기에게도 약점은 있다. 혼자 자꾸 중얼거린다. 그는 혼자 아주 자주 중얼거린다.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혼자 중얼거린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 혼자 이야기에 가깝다. 타인과의 관계에 항상 일정한 경계를 긋는 그의 혼잣말 습관과 그림 그리기는 아주 잘 어울린다. 촬영이 없을 때 안성기는 주로 집에만 있다. 배우라는 직업이 그렇다. 촬영이 있을 때는 사흘낮, 사흘밤을 꼬박 몰두해야 하지만 작품이 없을 때는 대책 없이 쉬어야 한다. 배우라면 누구나 이 무료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나름의 휴테크가 있다. 안성기에게는 그림이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친구들과 몰려다니지 못하는 자신이 스스로도 조금 이상한 듯해 얼마 동안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따라다녔다. 함께 있어 보니 영 아니었다. 매번 이미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할 뿐이었다.
그 후로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2차, 3차로 이어지면 슬그머니 빠져나와 집으로 향한다. 집에서 그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일어나면 우선 물고기에 먹이부터 준다. 제대로 된 수족관도 아니다. 커다란 항아리 모양의 도자기 안에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넣고 구경하는 일이다. 화초도 키운다. 이것도 제대로 모양 갖춘 화초가 아니다. 작은 풍란과 같은 선물 받은 난초 화분 몇 개, 물을 주는 게 안성기의 과제다. 남겨진 시간에는 스케치북에 낙서하듯 그림을 그린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에게 운명 같은 일이다. 그의 사주에는 어느 구석에서 혼자 도장이나 파며 행복하게 묻혀 살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고 한다. 안성기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복잡한 거리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작업대에 앉아 혼자 싱글거리며 도장을 파는 사람. 그가 그리는 그림은 자화상을 비롯해 아들, 가족, 자연, 정물 등 아주 착한 주제들이다. 최근에는 악기를 집중적으로 스케치한다. 특히 첼로와 바이올린을 주로 그린다. 첼로의 몸체가 여인의 둔부와 비슷하다고 하니 그렇다고 끄덕인다. 짓궂은 마음에 무의식적인 욕망의 표현이냐고 물었다. 그는 모른 채 한다. 매번 이런 식이다. 제대로 된 전시회를 연 적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그림이 한 자선 행사에서 300만 원에 팔린 적이 있다며 조금은 부끄러워하며 자랑한다. 자신의 가족 4명이 서로 행복하게 기대고 있는 그림이다. 스케치가 완성되면 주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한다.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에 비해 비교적 사용이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다. 그러나 수채화 물감보다 훨씬 빨리 마르는 까닭에 숙련된 솜씨라야 제대로 그릴 수가 있다. 안성기는 그 어려운 아크릴 물감으로 점묘법을 사용해 그림을 그린다. 가족도 그렇고 그의 그림의 주된 소재가 되는 아이들의 그림도 아주 섬세한 점으로 찍힌 그림이다. 조르주 쇠라나 모네와 같은 신인상주의 화가들이 주로 사용한 점묘화는 성격이 아주 지독하고 집요한 사람만 그릴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 큰 화면을 일일이 점을 찍어 채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한 번도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안성기가 점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 흥미롭다. 그러나 그의 끊임없이 중얼대는 섬세하고 집요한 성격을 고려한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 참 좋아 보이는 안성기는 가짜다. 하루 종일 화면 가득 점을 찍고 있는 지독한 안성기가 진짜다. 그 성격을 함부로 드러내지를 못하니 혼자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는 거다. 안성기 그림의 주제가 가족인 것은 당연하다.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 자체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각을 하는 그의 아내와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그림을 시작했다. 신혼 시절 동숭동 항림다방 근처의 한 화구점에 아내 미술 재료를 사러 갔다가 오일 파스텔을 집어든 것이 시작이었다. 아내와 같은 것을 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였다. 그런데 그 아내는 지금 조각을 그만두었다. 곁에서 구경하다 시작한 안성기는 요즘도 여전히 그림을 그린다. 그는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 아까운 재능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많이 안타깝다. 안성기가 매번 비싼 화판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내에겐 많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종이에 그리지. 그런다. 비싸야 고작 5,000원, 10,000원 하는 화판에 그림을 그린다고 눈치 주는 아내의 잔소리가 그리 밉지 않다. 그것도 사랑이고 관심인 까닭이다. 그는 모른 체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그림을 그린다. 환갑이 넘은 국민 배우 안성기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조용히 소곤거리며 산다.
조영남의 안경.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경제적 기적만 이야기하지만 그 기적을 가능케 했던 문화적 변동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서구에서 수백 년에 걸친 경제적 근대화를 우리가 불과 50년에 해치웠다면 서구의 문화적 모더니티 또한 불과 50년 만에 한국적 모더니티로 변형되어 자리 잡았다. 그 한국적 모더니티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한쪽은 이미자 나훈아 계열이고 다른 한쪽은 조영남 패티김 계열이다. 일제강점기에 강요된 모더니티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 지속된 이미자 나훈아식 모더니티의 정서는 한마디로 이유 없는 슬픔이다. 한 번 떠난 사랑은 돌아오지 않고 마냥 기다리려니 그저 서글플 뿐이다. 왜 그때는 그 사랑이 그렇게 많이 떠났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알려진 바 없다. 사랑은 그저 눈물의 씨앗일 뿐이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울다 지쳐 쓰러질 뿐이다. 내가 슬픈데 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한 번 떠나온 고향도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왜 떠났는지, 왜 돌아갈 수 없는지는 역시 알 수 없다. 꽃 피고 새가 오는 강촌에 살고 싶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리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그저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시며 견딜 뿐이다. 이미자 나훈아 계열의 모더니티가 노래한 정서는 시대적 변화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던 집단적 좌절이었다. 이미자 나훈아와 똑같이 사랑과 고향을 노래하지만 조영만 패티김 계열의 모더니티는 많이 다르다. 이들의 모더니티는 미 8군 등을 통해 직접 수입된 오리지널 서구 모더니티다. 일본이라는 필터로 걸러진 모더니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슬프지만 그저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더 이상 이유 없는 슬픔은 없다. 슬픔과 상실의 원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된다는 이야기다. 내가 슬픈 이유는 그녀의 불 꺼진 창에 희미한 두 사람의 그림자 때문이다. 불 꺼진 그녀의 방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분명한 사유는 없다. 그러나 떠나간 사람은 이제 어쩌다 생각이 날 뿐이고 가끔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따름이다. 아니 이제는 배신한 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복수에 불타는 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떠나온 고향은 조영남 패티김 계열의 모더니티에서도 여전히 그리운 곳이다. 그러나 그 고향은 따지고 보면 내 진짜 고향이 아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살던 곳일 따름이다. 한국 근대사에서 자신의 고향이 분명한 사람이 뭐 그리 많겠는가? 고향이란 그저 동생과 메뚜기 잡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일 따름이다. 또한 고향은 더 이상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려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금이 환영하고 싶은 곳이다. 새로 정착한 서울도 더 이상 소외되고 낯선 장소가 아니다. 꽃이 피고 종이 울리는 곳이다. 이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이제는 맘 붙이고 잘 살겠노라고 노래한다. 조영남, 패티김이 노래하는 슬픔은 더 이상 강요된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아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 사랑과 고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주체적 자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과 느낌은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의식이 미국식 모더니티의 외피를 입고 수입된 것이다. 박범신의 목각 수납통.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성공한 작가 박범신에게 물었다. 다시 태어나면 소설을 쓰겠느냐고. 아니란다. 절대 안 쓴단다. 박범신은 다시 태어나면 세 가지는 절대 안 한다고 한다. 첫째는 아버지다.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애를 줄줄이 낳은 거지. 세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절대 애를 안 낳았을 거라고 한다. 애들이 아직 어릴 때
줄줄이 누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식이라도 남기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확실히 다르다. 스티브 잡스도 죽기 바로 직전 엄청난 고통으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을 보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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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만 계속했다고 한다. 애플 컴퓨터를 만든 것보다 자기 닮은 자식 낳은 게 자기 삶의 최고 감동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박범 씨는 반대다. 자기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그 고통, 좌절이 먼저 떠오르는 거다. 그 슬픔이 안쓰러워 애를 낳지 않겠다는 거다. 달리 말하자면 자신의 삶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다. 그 고통을 자신의 자식들이 똑같이 느끼는 게 두려운 거다. 두 번째는 결혼이다. 애를 안 낳으려면 결혼도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물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경우가 많고 애를 낳고도 결혼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며 결혼과 출산을 연결시키는 내 낡은 편견을 지적한다. 그럼 사랑은? 사랑도 안 하는 거냐고 물었다. 사랑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사랑의 열망은 멈추는 법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거라고 한다. 아, 이건 괜찮은 것 같다. 가능한 한 많은 여인과 사랑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멋있다. 세 번째가 소설이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다. 물론 소설 때문에 즐거운 일도 많고 소설 쓰는 순간만큼은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다시 태어나면 절대 하지 않을 거란다. 그럼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아, 생각해보니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부인하고 결혼할 거냐는 질문은 많이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냐는 질문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삶이 심드렁해진 거다. 그 결혼 이야기 나온 김에 마저 하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은 도무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과 계속 살려면 뭐하러 다시 태어날까? 이 책은 일부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는 유쾌하고도 가슴 찡한 위로를 전했고요. 2부에서는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 13명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에겐 자기만의 스토리가 담긴 특별한 물건이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곧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죠. 저자는 당신만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물건을 매개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자는 건데요.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진정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제의 베스트셀러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라디오 연재소설 만나보시죠.